비문학 6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일치 부분 보고 있죠. 교재 40쪽 펴시면 되고요.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거 일단 선택지 먼저 보죠. 자, 인간은 시각적인 코드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말하기를 한층 정교한 구조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인간은 쓰기를 통해서 정확한 말을 사용한 그죠? 텍스트의 생산, 그 다음에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그 다음에 3번에 쓰기를 통해서 지시체계의 복잡성을 기록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수단으로 해서 말하기, 사고 둘 다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인간은 시각적인 코드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그 다음에 비로소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의 지시 체계를 뭐했다 마련할 수 있었다 얘기하고 있네요. 일단 1문단부터 봐야겠죠. 자, 인간 사회의 결정적이고 독창적인 비약은 시각적인 표시의 코드 체계의 발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일단 시각적인 표시의 코드 체계 언급돼 있고요. 자, 시각적인 표시의 코드 체계에 의해서 인간은 정확한 말을 결정해서 텍스트 이거 선택지 2번과 관련되는 거 아닌가요? 텍스트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것이 뭡니까? 시각적인 표시의 코드 체계로 텍스트 마련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쓰기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맥락으로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시각적인 표시의 코드 체계는 바로 곧 뭐 얘기하는 거예요? 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표시의 코드 체계와 쓰기는요. 이 문제에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거고요. 텍스트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지 2번 한번 가보죠. 자, 쓰기를 통해서 정확한 말을 사용한 시각적인 표시의 코드 체계가 그죠? 바로 쓰기죠. 그래서 정확한 말 결정해서 텍스트 마련 이해 그러면 텍스트를 마련하는 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의 생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마련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 표현된 거 보고 이해하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니까 선택지 2번이요. 그죠? 쓰기를 통해서 정확한 말을 사용한 텍스트의 생산과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이건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계속 이어서 가보죠. 이러한 쓰기에서 코드화된 시각적인 표시는 말을 사로잡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그때까지 소리 속에서 발전해온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의 지시체계의 구조나 지시체계의 특수한 복잡성이 그대로 시각적으로 기록될 수 있게 되고 일단 눈에 띄는 거 있죠. 뭡니까? 자, 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쓰기가 나온 결과 요거 보세요. 소리 속에서 발전해온 선택지 4번과 연결이 되네요.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나 지시체계의 복잡성 4번에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의 지시체계 이렇게 나와 있네.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쓰기 이후에 그것이 뭐 됐다? 기록될 수 있었다는 거지 마련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가만히 한번 보면 그죠? 이미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나 지시체계의 특수한 복잡성은 소리 속에서 이미 발전해 왔었고 그죠? 소리 안에서 발전해 왔었고 그 다음에 쓰기 이후에 그것이 뭐 됐을 뿐이에요.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4번에 그죠? 시각적 코드 체계를 사용해서 이런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의 지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죠. 이미 발전해 왔던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뭐 하게 된 겁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번은요. 일치하지 않는 거죠. 요 문제 까다로웠어요. 그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그러한 시각적인 기록, 이거 바로 쓰기죠. 그보다 훨씬 정교한 구조나 지시체계가 산출될 수 있었다. 그러면 일단 쓰기, 시각적 코드체계 이용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됐어요? 정교한 구조나 지시체계로 산출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선택지 1번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정교한 구조나 지시체계가 산출될 수 있었다. 바로 1번 확인이 되는 거고요. 아직 확인 안 된 거 있네요. 자, 그러한 정교함은 구술적인 발화가 지니는 잠재력으로서는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었고 이렇듯 쓰기는 인간의 모든 기술적 발명 속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쓰기는 말하기에 단순히 첨가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쓰기는 말하기를 구술 청각의 세계에서 새로운 감각의 세계, 즉 시각의 세계로 이동시킴으로써 뭐라고요? 말하기와 사고를 함께 변화시켰다. 그러면 선택지 3번 나와 있네요. 그죠? 일단 지시체계의 복잡성이 뭐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록될 수 있었다.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봐야 되죠. 말하기와 사고를 함께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번도
맞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2번인데요. 개념적인 변환 조심하셔야 되죠. 지금 이 글 안에서 1문단에 시각적인 표시의 코드 체계가 곧 쓰기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마련하고 그것을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텍스트의 생산과 소통이라는 다른 말로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치 문제에 개념적으로 대응되는 다른 용어로 바꿨을 때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계속 이제 확인하시고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선택지 4번과 관련해서는요. 순서에 따라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셔야 돼요. 시각적인 코드 체계 사용하고 나서 뭡니까? 기록한다 그랬지 마련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42쪽 한번 가보죠. 계속 일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7번이죠. 자,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긍정 부정 잘 파악하시고요. 바로 1번부터 따져보죠. 여행자는 작은 장송 2개 더하기 심리 가면은 여기 나온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다음에 2번에요. 원 운영하는 승려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자벽에서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3번에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그다음에 관리들은 역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보냈다. 그다음에 4번에 민간인 여행자들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원해서 숙식을 해결했을 것이다. 한번 가보죠. 일단 2문단부터 한번 보죠. 1문단에는 직접적인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2문단 보시면요. 조선 전기에도 여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자, 주요 도로에는 이정표와 역원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세워졌고요. 자, 심리마다 지명과 거리를 새긴 작은 장승을 세우고 작은 장승 이게 나오네요. 심리마다. 그 다음에 30리마다 큰 장승을 세워서 길을 표시했고 큰 장승이 있는 곳 30리죠. 이때 뭐가 있었다고요? 역과 원을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럼 보세요. 일단 정보 보면 10리마다 작은 장승이 있었으니까 작은 장승 2개 지나면 20리고요. 거기에다가 10리 더 가면 어떻게 돼요? 30리. 여기에 큰 장승이 있고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1번은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계속 이어서 가보죠. 그 다음에 3문단 보시면 그죠? 자, 여기 국가의 명령이나 공문서 중요한 군사정보의 전달, 그 다음에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과 접대 등을 위해 마련된 교통통신기관이었다면 그래서 사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신, 영송 나와 있으니까 선택지 3번 한번 가볼게요.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관리들은 여기서 그들을 맞이하거나 보냈을 것이다 해가지고요. 사신을 영송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뭡니까? 맞이하고 보냈다는 거니까 선택지 3번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보죠. 자, 원은 그런 이유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공공 여관이었다. 원은 주로 공공 업무를 위한 여관이었지만 민간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래서 원에서 민간인들이 숙식을 했다라는 건데 우리 왜 4번에 민간인이 원에서 숙식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정보가 자유롭게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공하기도 했다는 건데 말 그대로 자유롭게 원할 때 이용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셔야 되죠. 계속 가볼게요. 자, 4문단입니다. 자, 원은 정부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재원도 정부에서 마련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4문단에 우리 교재 기준이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자, 원주익이 나와 있네요. 원주는 승려, 향리, 지방관리 등이었는데 자, 원을 운영하는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각종 자벽에서 제외시켜 주었다 그러면 원을 운영하는 승려는 자벽에서 제외시켜 줬네요. 뭐가 확인되는 겁니까? 2번 확인되는 거죠. 각종 자벽에서 빠졌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까지 가보죠. 아직 4번이 말끔하게 확인이 안 됐거든요. 자, 마지막 문단 5문단 보시면 조선 전기에는 원 이외에 여행자를 위한 휴게 시설이 없었으므로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인 여행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왜 아까 3문단에서 원이 민간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선택지 4번에서처럼 자유롭게 숙식을 해결했을 것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명확히 확인하시고요. 자유롭게라는 말은 100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야 되는데 마지막 문단에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인 여행자들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인데요. 아마 역시 개념적인 대응에서 놓쳐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맞이하거나 보낸다는 게 바로 우리 왜
2문단에 3문단에 남아 있는 그죠? 영송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3문단 쪽에 그래서 요거 개념적인 대응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여기라는 공간에서 어떤 사람이든 사신들을 맞이하거나 보냈을 것이기 때문에 관리들이라는 주어가 나오지 않아도요. 일단 사신들을 맞이하거나 보내는 곳은 여기라는 공간이었을 거라는 거 요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4쪽에 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죠? 자,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남아 있고요. 요거 편의상 1번, 2번, 4번 먼저 볼게요.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번 보니까 인간의 자유라는 건 공동체의 종속, 그다음에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2번에 헌법 제31조 제1항 해가지고요. 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에 대해서 보장하는 장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4번에 자유라는 것은 그죠?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므로 특정 시점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1문단부터 한번 가보죠. 자, 우리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개별적인 기본권을 정하고 있다. 자유 등 명시적으로 개별적인 기본권을 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유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나와 있네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요. 일단 선택지 4번이 앞부분의 정보는 둘째치고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름을 띠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답은 명확하게 확인이 되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계속 가보죠. 그런 이유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거 헌법 제37조 1항 부분에서는요. 그죠?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 헌법에 직접 열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뭡니까?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몇 번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선택지 2번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발견하게 될 자유도 보장한다. 그래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경시하지 않고 열거되지 않았지만은 그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2번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문단 한번 가보죠. 이 문단 보시면 그런데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다. 선택지 4번에서 관련되는 거죠. 자, 이런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선택지 1번의 내용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선택지 그죠? 예, 3번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3번이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기도 해요. 일단 정답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라는 건 보이죠? 직접 대응이 되고요. 3번은 뭐가 헷갈리는지 볼게요. 선택지 3번 보면 헌법에 명시된 자유 외에 그래서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때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일단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 3문단 한번 보시면요. 3문단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도 이러한 범위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들이 있기만 하면 국민의 자유가 마음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문단이에요. 자, 이런 가치에 의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면 이런 거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라는 건 뭡니까?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지금 여기서는요. 헌법에 명시된 자유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 즉 제한할 때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그 자유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떨어져 있죠. 1문단 한번 보시면요. 1문단의 넷째 줄 한번 가볼게요. 1문단에 넷째 줄 한번 보면 그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는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새롭게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헌법엔 열거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에 발견하게 될 자유,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가 포함돼 있는 거죠. 그것도 제한할 때 뭐가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 3번은요. 적절한 이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정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에 선택지 3번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 이 정보가 1문단에 있다라는 거. 요거 확인하셔야 되죠. 과잉금지 원칙까지는 3문단에서 확인이 되는데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 자유의 성격이 3문단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의 자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1문단에서 찾아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까다로운 문제죠. 까다로운 문제죠. 어쨌든 내년에 다 합격하셔야 돼요. 2025년부터는 이제 비문학만 거의 한 18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비문학만 거의 18문제고 물론 이제 문법적인 내용을 제시문으로 준 문법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문법 문제라고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일단 내년에 모두 깔끔하게 합격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죠? 2025년 예시문제 보면 비문학의 난도가 확 올라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40분, 50분 드릴 난도는 아니죠. 어차피 20분에 풀어야 되는 문제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문제들보다는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 가보죠.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죠. 우리가 뭐 25년 시험을 대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 당연히 24년에다 합격하실 거니까. 자, 46쪽 가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보니까 선택지 1번에 자, 동양회화는 그죠? 그리고 대조되는 성격 나오기 때문에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일단 자, 선택지 1번에 동양회화 정신성 추구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성과 거리를 두었답니다. 그죠? 그러면 동양회화는 사실성을 멀리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 회화에서 명암은 그죠? 사물의 실제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3번 김홍도의 시름, 김두량의 견도 두 가지 나와 있죠.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게 3번의 의미는요. 김홍도의 씨름에서도 명암법을 쓰고 있고 김두량의 견도에서도 명암법을 쓰고 있는데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설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동양회화에서는 명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동양회화에서는 그러면 명암 표현이 부정되는 거네요. 일단 한번 보시면요. 1문단에 그죠?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양에는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명암법 그러면 명암법이라는 것은 이미 개념이 나와 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동양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단에 단원 김홍도의 시름을 보니까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다. 그러면 뭡니까?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1문단에서 봤던 것처럼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표현이 안 됐다는 거고 즉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명암법이 없다는 거죠. 명암법을 아예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지 3번이 확인이 되죠. 선택지 3번이. 왜냐하면 일단 선택지 3번은요. 김홍도의 씨름 김두량의 견도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김홍도의 씨름에서는 아예 그림자가 없다. 명암법이 아예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쓰고 있는데 방식이 다르다라는 3번 선택지는요.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나머지까지 한번 가보죠.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꼭꼭 숨어버린 것처럼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져버렸다. 이처럼 선묘의 의지의 대상을 나타내는 우리의 전통회화에서는 그림자 표현 찾아보기 어렵다. 즉 명암이 없다는 거죠. 자, 동양회화는 그죠? 동양회화는 명암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동양회화는 명암을 외면하는 거니까 동양회화의 성격과 대립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사실성을 높이고 빛과 그림자 뭐예요? 명암 표현이죠.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사실성을 높이는 거. 명암에 연결되는 거. 그다음에 물리적인 실제감을 높이는 것은 자 끝까지 잘 보세요. 선의 맛을 중시해서 정신성을 극대화한 동양회화의 전통과 배치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선의 맛을 중시하고 정신성을 극대화한 동양회화의 전통은 지금 이 빛과 그림자, 사실성, 물리적인 실자감을 높이는 것과 대립이 되는 거네요. 여기에서 이제 1번 확인되죠. 그죠? 정신성을 추구한다. 동양회화, 정신성 추구하고 사실성, 동양회화와 대립되는 건데 거리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1번은 맞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2번도 한번 확인해 보죠. 회화에서 명암은 사물의 실제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 문단에 나와 있는 빛과 그림자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명암이 되는 거고 당연히 사실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실제감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 2번도 확인이 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4번도요. 한번 볼게요.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선의 맛, 그 다음에 동양회화 연결되는 거고 명암 표현은 동양회화의 특징과 거리가 있는데 찾기 어렵다라고 동양회화의 특징과 대립되는 것을 찾기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4번도 역시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정부가 이 답에 해당되는 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요 상당히 편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죠? 상당히 편하게 확인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득한 오답이 1번인데요.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동양회화에서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사실성 실제감을 높이는 건 멀리 했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그죠? 자, 빛과 그림자를 쓰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명암이고 그 명암이 사실성 실지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 1번에 동양회화는 그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명암 표현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정신성 추구했다 직접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성과 거리를 뒀다라는 거 이거 맞습니다. 그죠? 분명히 요거는 사실성과 거리를 둔 게 동양회화의 특징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에 계속 가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6강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 지금 보니까 1번에 믿음의 체계, 검증되지 않은 지식, 인간의 의식 공간의 구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어떤 이가 믿음의 체계에 포함시킨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사실로 수긍한 거래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검증된 지식, 검증되지 않은 지식의 변별, 의식 세계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불명확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지식, 사실로 인정되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일단 보죠. 1문단 한번 보시면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인간의 의식 공간에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 뭐가 바로 확인이 되니까 1번. 그죠? 믿음의 체계.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지식. 이것이 어디에 의식 공간에 구성한 거 해가지고요. 1번은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아니고 다음 보죠. 믿음의 체계는 허구를 기초로 해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의 체계와 구별된다. 여기서 잘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서로 대립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체크해야 되죠. 서로 대립되는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뭡니까?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의 체계는 뭐 허구를 기초로 해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의 체계와 구별된다. 그 다음에요. 물론 이 말은 스스로 허구라고 믿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허구임을 인정한 것이라면 이는 그 사람의 의식 공간에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계속 가볼게요. 따라서 개인의 의식 공간에서 구성된 나와 있네요. 그죠? 사실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든 그 다음에 믿음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모두 다 그 사람에게서는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의 체계든 믿음의 체계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두 뭡니까? 사실이라는 거니까 얘는요. 두 대상이 대립되는 두 대상이 공유하는 속성이네요. 그래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를 구성해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번 쭉 가보죠. 선택지 2번 보면 어떤 이가 믿음의 체계 우리 어떻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믿음의 체계에 포함시킨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사실로 수긍한 것이다. 사실은 뭡니까? 믿음의 체계, 사실의 체계가 둘 다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2번도 맞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선택지 3번도 볼게요.
선택지 4번이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면 보세요. 그러면 검증되지 않은 지식 물론 그죠? 이것은 사실로 인정되는 겁니다. 얘는 믿음의 체계, 사실의 체계가 둘 다 공유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거 두 개는 같은 범주에 있는데 사실의 체계를 구성한다는 건 다른 범주에 있기 때문에요. 그죠? 선택지 4번은요. 부합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쉽게 찾을 수 있죠. 그죠? 자, 검증되지 않은 지식, 믿음의 체계, 사실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얘는 사실의 체계와는 명확하게 뭡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선택지 3번이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마지막 문단, 이 문단이죠. 한번 볼게요. 자, 하나하나의 지식을 놓고 볼 때 그것이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인지 아니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된 지식인지 구별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식세계에서는 저러한 두 가지 체계, 즉 믿음의 체계와 사실의 체계가 구별되지 않고 뒤엉켜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3번에 검증된 지식, 그죠? 말 그대로 사실의 체계,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지식, 믿음의 체계가 인간의 의식 세계에서는 구별이 어때요? 명확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3번도 맞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대립되는 두 대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을 때는요. 빨리빨리 범주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빨리 풀고 국어 20문제 빨리 풀고 나머지 80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보다는요. 그래, 검증되지 않은 지식, 선택지 4번 다시 볼게요. 검증되지 않은 지식, 사실로 인정되는 거 맞아, 연결되는데 사실의 측에는 완전히 다른 범주에 있기 때문에 4번은 당연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사실 일치 문제 여러 가지 요령들, 전략들 살펴봤는데요. 역시 뭐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1.5 비문학의 2차시 수업부터는요. 특별히 다른 핵심 정리나 복습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꾸준히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 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핵심 정리나 아니면 복습 시험은 없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이제 3차시 수업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